새벽 5시 30분. 대한민국 해군 제5함대 사령부 윤서진 장군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군복의 단추를 매만지고 거울 속에 비친 단정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답게 아침의 공기는 늘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날카롭게 정돈된 외양 속에서 미세한 동요가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액자 속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민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 아직 제복이 어색했던 아들이 그 옆에서 미소를 지어주던 날이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잠수함 부대에 입대했다. 폐쇄적이고 혹독한 환경. 아무리 장군의 아들이라 해도 똑같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민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다. 그리고 서진 역시 아들을 한 명의 평범한 병사로 존중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연락이 끊겼다. 처음엔 짧은 안부 편지가 가끔 도착했지만 그마저도 사라졌다. 전화도 없고 면회 신청도 없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다. 그날 아침 브리핑 도중 서진은 하나의 기사를 보게 된다. 해군 제5함대 훈련 중 승조원 부상. 잠수함 내부에서 훈련 도중 병사가 다쳤다는 보도였다.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은 미묘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부상자의 이름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직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혹시 민호는 아닐까? 회의실 안에서는 정책 현황과 예산 검토가 이어졌지만 서진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결국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직접 제5함대를 찾을 것이다.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로서. 오후 4시 회의가 끝나자 서진은 비서관 박태호를 불렀다. 태호 대령 제5함대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죠? 지금 시간이라면 2시간쯤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바로 출발합니다. 박 대령은 잠시 망설였다. 장군님, 비공식 방문이신 겁니까? 예.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머니로서 가는 겁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단호한 의지를 읽은 박 대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가는 도로 위 검은 차량이 제5함대를 향해 달렸다. 교통체증이 있었고 서진은 시계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혹시 면회 시간을 놓치면 어떡하나,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닌가. 마음속 불길한 예감은 차창 밖 어둠과 함께 점점 커져만 갔다. 드디어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 20분.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수십 년 군 생활에서 배어 나온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출입구 헌병은 그녀를 보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장군님, 면회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합니다. 아들을 보러 온 엄마입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의 헌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몇 분 후 상급자의 허가가 떨어졌다. 면회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순간 서진은 숨이 막혔다. 아들의 왼쪽 눈가에는 선명한 멍이 퍼져 있었다. 입술은 갈라져 딱지가 앉아 있었고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얼굴 전체가 부어 있었으며 몇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수척했다.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민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그 얼굴은 뭐니?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아니에요. 훈련하다 다친 거예요. 다들 이 정도는 그러고 살아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30년 군 생활을 해온 서진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의 폭력의 흔적이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 누가 그랬니?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장군이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괜히 문제 만들면 안 돼요. 그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폭력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존재 때문에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직감했다. 면회 시간은 너무 짧았다. 단 30분.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자책 그리고 결심이 동시에 싹 텄다. 차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 내일 아침 제5함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으로서도 어머니로서도 물러설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사무실에 불빛만이 남았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민호의 얼굴.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민호야.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다. 그날 밤 윤서진 장군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고 동시에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늦은 오후 잔잔한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윤서진 장군을 태운 검은 차량은 천천히 해군 제5함대 정문 앞으로 다가갔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서진의 가슴은 무겁게 요동쳤다. 30년 넘게 수많은 작전과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적은 드물었다. 군복을 벗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온 순간만큼은 그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정문을 지키던 헌병이 차량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군님? 놀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헌병은 허둥지둥 상급자에게 연락을 돌렸다.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들여보내라는 짧은 명령이 들려왔다. 공식적인 방문 절차가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 앞을 막을 수 없었다. 헌병의 손이 떨리며 거수 경례가 올라갔다. 들어가십시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다. 빗방울이 제복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축축한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훈련구령, 발 맞춰 행진하는 병사들의 구두발 소리, 그 모든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가왔다. 오늘의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아들의 상처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본부 건물 앞에서 황태석 중령이 다급히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장군님, 이렇게 갑자기 방문하시다니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서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끊었다. 황 중령,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지 마십시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날 선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황 중령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무거웠다. 그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도 서진은 그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다.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무수한 보고와 변명을 들어왔던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생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의 발걸음은 잠시 멈췄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이 있었다. 수십 년간 군인의 삶을 살아온 서진이었지만 아들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낯설고 두려웠다. 손잡이가 미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호야. 짧은 부름 속에 담긴 수많은 감정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아들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창백했다. 왼쪽 눈가에는 아직도 옅은 멍이 퍼져 있었고 손목의 붕대는 제대로 갈아주지 않은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피곤에 절은 눈동자, 무기력하게 처진 어깨. 민호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져 내렸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놀람, 안도 그리고 죄책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민호야, 이건 훈련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야. 엄마는 알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저만 특별할 게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서진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입을 다물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당할 거야.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서진은 아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면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책상 위에 놓인 전등 불빛이 방 안을 차갑게 비췄다. 황태석 중령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이도민 병사,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황 중령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장군님, 단순히 훈련 과정에서 생긴 부상입니다. 큰일은 아니고 이미 치료도 받았고. 단순 부상이라고요? 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눈가에 멍이 들고 손목이 붕대에 감긴 게 그저 단순한 훈련 부상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군 생활을 장난으로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 중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바로 그때였다. 면담실 문이 열리며 한 이등병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장군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진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박준호 이병입니다. 이도민 병사의 후임입니다. 박 이병은 두 손으로 모자를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강호 병장이 민호 병장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불러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만해, 준호야.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지만 박 이병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병장이 늘 막았습니다. 엄마가 장군이라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면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아들이 당한 고통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마저 엄마 때문에 감추려 했던 것이다. 황중령.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최강호 병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간부들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황중령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면담이 끝나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부대 마당, 젊은 병사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은 무겁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아들, 누군가의 자식들이 겹쳐졌다. 그 순간 서진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건 민호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나라의 모든 병사들을 위한 싸움이다. 차에 올라타면서 서진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내가 참아온 고통을 내가 끝내겠다. 너와 내 동료들을 위해서 군을 반드시 바꾸겠다. 그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윤서진 장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침부터 짙은 구름이 해군 기지를 뒤덮고 있었다. 윤서진 장군은 어제 내린 결심대로 직접 조사단을 이끌고 제호함대에 다시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더 이상 비공식이 아니었다. 국방부 명령서에 따른 공식 현장 조사였다. 차량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부대 전역이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을 향했다. 흰 장갑을 낀 손이 단호하게 흔들릴 때마다 긴장된 공기가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황태석 중령.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오늘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될 겁니다. 숨기는 것 없이 모두 협조하셔야 합니다. 황중령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했다. 예, 장군님.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당황과 두려움이 번쩍였다. 조사단은 우선 의무대를 찾았다. 서진은 민호의 치료 기록을 직접 확인했다. 기록지에는 지난 2달 동안 5번이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남아 있었다. 모두 타박상, 찰과상,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5번이나?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이 정도면 이미 심각한 반복성 부상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넘어졌다고 적혀 있습니까? 군의관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병사가 워낙 강하게 주장해서. 병사가 원했다고요? 서진은 차갑게 되물었다. 병사가 자기 상처를 스스로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쓰라고 지시했습니까? 군의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본격적인 병사 면담이 시작됐다. 조사 단원들이 중대별로 병사들을 불러내어 개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최강호 병장이 자주 폭력을 썼습니다. 저도 맞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민 일병이 제일 심했습니다. 그는 장군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매일 밤 불려 나갔습니다. 진술이 쏟아질수록 조사단의 공책은 가득 메워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서진은 숨을 고르며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다. 드디어 최강호 병장이 조사실로 불려왔다. 22살 남짓한 아직 젊은 얼굴. 그러나 그의 태도는 오만하고 거만했다. 팔짱을 낀 채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최강호 병장. 서진이 낮게 이름을 불렀다. 이도민 병사에게 폭행을 가했습니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후임을 지도했을 뿐입니다. 지도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후임을 지도한다면서 얼굴에 멍을 들이고 손목에 붕대를 감게 만들었습니까? 최 병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말을 안 들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훈련 태도가 불량해서. 그만.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겼다. 훈련 태도가 불량해서 병사를 때리는 게 합법적인 교육입니까? 당신은 지금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최 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순간 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다들 그렇게 한다.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썩어빠진 문화를 정당화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한 행동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령이 아니라 범죄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조사 단원들조차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조사단의 결정으로 피해자인 그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민호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리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서진은 순간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곧 장군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도민 병사.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게 울렸다. 최강호 병장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라. 민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의 숨소리만 크게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밤 불려나가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수백 개의 팔굽혀펴기 못하면 발로 차였습니다. 어떤 날은 얼굴을 주먹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가 장군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장군 아들도 이렇게 맞는데 너희는 뭐가 특별하냐고 후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조사실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서진은 손을 움켜쥐었다.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지금은 장군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했다. 들었나, 최 병장?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한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후임을 지배하려는 폭력이다. 너는 지금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최 병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도 이제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더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도 당했습니다. 저희 중대 후임들은 거의 다 맞았습니다. 이도민 병장이 항상 우리 대신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했습니다. 진술은 산처럼 쌓였다. 은폐에 가담한 간부들의 이름도 속속 드러났다. 상담 기록이 묵살된 정황, 보고가 누락된 흔적.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다. 조사 단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서진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바다 위에 군함이 정박해 있었다. 그 거대한 그림자는 마치 지금의 군을 상징하는 듯 했다. 단단하지만 내부에는 골마가는 상처가 있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날 밤 윤서진 장군은 국방부로 돌아왔다. 새벽까지 이어진 보고서 작성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은 수많은 병사들에 대한 책임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펜끝에서 불꽃처럼 튀어나왔다. 이제 진짜 전투는 막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국방부 청사. 해 뜨기도 전부터 건물은 전운에 휩싸여 있었다. 윤서진 장군의 지시로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된다는 소식은 이미 국방부 전역을 뒤흔들고 있었다. 평소라면 차관, 참모총장, 주요 사단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몇 주 전부터 조율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하룻밤 사이 고위 간부들이 전부 불려왔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묵직한 구두발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검은 제복 차림의 서진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그러나 그 경례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차갑게 울려 퍼진 한마디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진은 회의실 중앙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시작했다. 어제 제5함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서진은 손에 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이어갔다. 최강호 병장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 그리고 이를 묵살하고 은폐한 간부들의 행위.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육군 본부장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장군님, 물론 가혹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대에나 있을 수 있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의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다. 병사가 매일 밤 불려나가 맞고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이 어느 부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지켜온 군의 자존심입니까? 육군 본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장성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저는 어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잠시 낮아졌지만 그 울림은 더 강렬해졌다. 그 얼굴에 남은 멍, 붕대에 감긴 손 그리고 떨리는 눈빛. 그것은 한 병사의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짊어진 부끄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진은 다시 목소리를 단호하게 높였다. 이제부터 저는 우리 군을 바꾸는 데 있어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겁니다.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갑작스러운 전면 개혁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부대 운영에 차질이. 혼란? 서진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진짜 혼란은 이미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병사들이 맞으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현실, 그것이야말로 혼란입니다. 우리가 눈 감은 그 시간이 혼란이었고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질서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서진의 목소리는 한치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대책안을 펼쳤다. 오늘부로 전군 병영 생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병사를 개별 면담하고 익명 설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참모총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장군님, 전군 조사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인력과 예산? 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우리 군의 예산은 병사들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쓸데없는 의전비를 줄이면 됩니다.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병사 한 명의 생명과 존엄보다 비쌀 수는 없습니다. 참모총장은 입을 닫았다. 누구도 그녀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서진은 두 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대의 전문 상담관을 의무 배치합니다. 심리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충 신고 체계를 이원화합니다. 병사들은 직속 상관을 거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군 본부장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익명 신고 체계는 병사들의 군기 회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불만까지 보고되면. 사소한 불만? 서진은 차갑게 반문했다. 밤마다 맞고도 참아야 했던 아이들의 눈물을 사소한 불만이라고 부르신 겁니까? 군기가 후임을 때리는 것이라면 그런 군기는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서 간부들의 눈빛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는 장군이기 전에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군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가 군복을 입은 이유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이들의 가슴에 무언가가 스쳤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절규였다. 긴 침묵 끝에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어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숙였다. 무겁지만 단호한 흐름이 회의실을 감쌌다. 윤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을 굳혔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끈 것은 장군의 권위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병사들. 그들의 어깨가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않기를. 그들의 눈빛이 더 이상 두려움에 가려지지 않기를. 서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민호야, 그리고 모든 민호들에게.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로 다시는 너희가 혼자 울지 않도록.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롭고도 따뜻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대는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저녁 무렵 제5함대 생활관 앞.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지만 부대의 공기는 낯설게 밝아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움에 침묵하던 병사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서진 장군의 긴급 대책회 이후 국방부의 명령은 신속히 하달됐다. 모든 부대는 병영 실태 조사를 준비해야 했고 상당관 배치와 익명신고 체계 구축이 공식 지시로 내려왔다.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진은 다시 제5함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조사나 점검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생활관 문이 열리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서진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흰 장갑에 쌓인 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편하게 있어라. 오늘은 점검하러 온 게 아니다. 그냥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 순간 병사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긴장 속에서도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며칠 전 조사실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의 그는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그의 곁에는 후임 박준호 이병도 있었다. 엄마 아니 장군님. 민호가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애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서진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그게 시작이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다. 그러나 모든 병사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괜히 더 시끄러워졌잖아. 한 고참 병사가 속삭였다. 원래 군대는 원래대로 흘러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하나만 해도 신고 들어가겠네.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불러왔다. 익숙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항. 서진은 그들의 표정을 읽었다. 군을 바꾸는 싸움은 단순히 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 병사들과 둘러앉았다. 책상 위엔 특별한 서류도 차트도 없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장군이지만 오늘은 그냥 너희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듣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해라. 처음엔 망설이던 병사들이 조금씩 입을 열었다. 저는 부모님께 걱정 끼칠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당관이 온다고 해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보복이 두렵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들의 말은 가슴을 찌르는 듯 날카로웠다. 서진은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모두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그래, 너희의 불안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불안을 없애는 게 내 임무다. 규정만 세우고 끝내지 않을 거다.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다.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장군님, 병사들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상담관도 필요하지만 같은 생활관에서 겪는 우리끼리도 서로 도와야 합니다. 박준호 이병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습니다. 저희는 고참들 앞에선 말 못하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후임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좋다. 병사들끼리의 동료 상담 체계를 만들자. 직접 겪은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순간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말하지만 고참들이 정말 달라질까요? 저희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고참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 개혁은 병사만이 아니라 간부와 고참들 모두를 겨냥한다. 가혹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하면 계급 불문하고 즉시 징계다. 단호한 목소리가 생활관 안을 가득 메웠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본 듯 빛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진은 숙소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젖은 운동장 위로 병사들이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눈을 감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했다. 민호야, 너 혼자가 아니다. 이젠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낼 거야. 그녀의 마음속 다짐은 바람에 흩날리지 않았다. 며칠 뒤 전국의 부대에서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불평, 소극적인 신고로 시작됐다. 그러나 곧 익명 설문에는 수백 건의 사례가 쏟아졌다. 군 수뇌부는 술렁였고 일부 간부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군 기강이 무너진다. 이제 병사들이 상관을 우습게 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것 같다. 내가 당한 일이 잘못된 거였구나. 제5함대 생활관 안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민호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박준호 이병과 함께 후임들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고참들에게도 당당히 맞섰다. 물론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다. 군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윤서진 장군은 다시 국방부 회의실에 섰다. 보고서를 받아든 손이 단호하게 떨렸다. 변화는 시작됐다. 이제 멈출 수 없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앞으로 더 큰 저항이 오리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민호와 그리고 수많은 아들들의 눈물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서울 국방부 늦은 밤. 긴급 대책회의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건물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개혁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언론은 군의 대격변이라며 집중 조명했고 사회는 뜨겁게 환영했지만 내부의 공기는 달랐다.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눈빛으로 주고받는 불만, 그리고 서로의 반응을 떠보는 기류.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서진은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저항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군 수뇌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윤서진 장군은 중앙에 서서 서류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병영 실태 조사와 상담관 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안에 담긴 힘은 묵직했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은 몇몇 장성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육군 참모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군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솔직히 말해 이 제도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기는 원래 엄격함 속에서 유지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은 병사들의 불평만 키우지 않겠습니까? 서진은 눈을 치켜떴다. 병사들이 맞고 잠을 못 자고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이 군기입니까? 그런 군기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은 날카로웠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장군이 거들었다. 솔직히 말해 장군님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드님 일 때문에 군 전체를 개혁하겠다는 건 다소.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의 눈빛이 번쩍였다. 아들을 핑계 삼는다고요? 서진은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만약 제 아들이 아니었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이건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서진의 눈빛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진은 늦게까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보고서 위에 시선은 꽂혀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했다. 군 내부의 저항이 예상보다 뿌리 깊었다. 개혁을 추진하는 순간마다 벽처럼 버티는 기득권의 힘이 느껴졌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어. 서진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민호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울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싸워야 해. 한편 제5함대. 민호는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상담관이 생활관에 배치되었고 동료 상담병 제도 역시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원에서 상담병 교육을 받으며 후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형, 사실 저도 몇 번 맞은 적 있어요. 후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 우리가 도와줄 거야. 그의 말에 후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생활관 구석에서 민호는 싸늘한 시선을 느꼈다. 고참 몇 명이 모여 속삭이고 있었고 그 속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났다. 이제는 뭐 조금만 뭐라 해도 신고 들어가네. 가혹 행위가 아니라 훈련이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다 민호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쪽에 다시 두려움이 차올랐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믿었는데 혹시 이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건 아닐까? 서울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일부 간부들은 회의 뒤에 모여 조용히 반발을 조직하고 있었다. 서진 장군이 너무 앞서간다.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기다리면 곧 여론도 식을 거다. 그때가 기회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저항의 신호였다. 개혁을 향한 길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뒤 서진은 또다시 제5함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병사들의 변화와 동시에 남은 두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생활관 앞에서 민호가 그녀를 맞이했다. 엄마, 아니 장군님.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고참들 눈치를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우리의 다음 과제다. 변화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을 거다.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국방부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도심의 불빛만이 창을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건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엔 변화의 증거도 저항의 흔적도 모두 담겨 있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군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도 흔들림 없었다. 늦은 밤 제5함대 생활관.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었지만 부대 안은 이상하게 술렁거렸다. 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오늘도 몇 명의 후임들과 상담을 나눴다. 처음엔 두려움에 눈물만 흘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조심스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민호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생활관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거칠게 들어온 고참 병사 몇 명이 민호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얼굴엔 분노와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이도민, 너 때문에 다 뒤집혔어. 군대가 시끄러워진 게 다 내 탓이야.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고참들이 다가오자 생활관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후임 병사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신고? 상담? 너 같은 애가 뭘 바꾼다고 설치는 거야? 너 하나만 잡으면 다 조용해질 거야. 민호의 등 뒤로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닥쳐. 고참 중 한 명이 주먹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순간 공포가 민호의 눈에 스쳤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다시 열리며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문간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서진 장군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웅장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순간 고참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번졌다. 마치 현장에서 범행을 들킨 범죄자처럼 얼어붙었다. 뭐 하고 있나?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번개처럼 날카롭게 방 안을 갈랐다. 고참들은 우물쭈물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장 장군님, 저희는 그냥 지금 막 무슨 짓을 하려던 건지 내가 다 보았다. 서진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내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부대의 모든 병사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민호는 숨을 고르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드디어 오셨구나. 서진은 고참들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다. 내가 장군으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명의 병사에게라도 폭력이나 협박이 가해지면 계급 불문하고 군사법정에 세우겠다. 고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뒷걸음질치며 방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건 숨죽인 공포와 동시에 조금은 풀린 긴장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서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 속에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잠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이내 장군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제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긴급 보고를 올렸다.
전국 각 부대에서 여전히 은폐와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진은 단호히 선언했다. 오늘부로 전국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단을 투입합니다. 은폐에 가담한 간부들은 계급 불문, 즉각 해임 및 군사 재판에 회부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다. 일부 간부들은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민호 역시 다시 갈등에 휘말렸다. 그는 후임들의 버팀목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고참들의 시선이 무겁게 따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민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어머니이자 장군인 윤서진, 그리고 변화를 지지하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후임들과 함께 생활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지켜주자. 후임들의 눈빛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윤서진 장군은 창밖의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속에서 작은 빛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민호야, 이제 시작이야.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 윤서진 장군이 발표한 전군 특별조사단 투입 명령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이른 아침부터 군 전역은 술렁였다. 각 부대에 파견된 조사관들이 생활관과 훈련장을 돌며 병사 한 명 한 명을 개별 면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중대장이나 상급자의 입회 없이 병사들이 익명 코드로 불려 들어와 앉았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엔 얼어붙어 있었지만 곧 한숨 섞인 고백들이 쏟아졌다. 저도 맞은 적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고해도 무마될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조사관들의 수첩은 순식간에 글자로 가득 찼다. 몇 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진실들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언론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진의 발표 직후 각종 신문 일면에는 굵은 제목이 실렸다. 군 내부 폭력 전면 조사 착수. 윤서진 장군 은폐 간부 군사법정 회부 지시. 아들을 넘어 모든 병사를 지키려는 어머니 장군.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서진이 기자들 앞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은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을 던졌다. 장군님, 이번 조치가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사들의 불만이 지나치게 표출되면 군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진은 마이크를 단단히 잡았다. 군 기강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 기강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병사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때 그들이야말로 끝까지 싸우는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박수와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다. 몇몇 고위 간부들은 서진의 조치를 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군대가 애들 놀이터입니까? 상명하복의 전통이 무너지면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병사들이 상관을 고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부 회의와 비공식 모임에서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언론을 통해 서진의 개혁을 비판하는 익명 인터뷰까지 내보냈다. 이건 장군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반발이 거세질수록 민호와 같은 병사들에게는 더 큰 갈등이 찾아왔다. 상담병으로 활동하던 민호는 매일같이 후임들의 고충을 들으며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고참들의 차가운 시선과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내가 우리 군을 망치고 있다. 내가 앞장서서 이 난리를 만들었다. 민호는 순간마다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후임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벽을 밀고 있는 거야. 벽은 흔들리면 소리를 내고 결국은 무너진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에 후임들의 눈빛은 조금씩 빛을 되찾았다. 윤서진 장군도 압박을 피할 수 없었다. 국방부 고위 회의에서 한얼로 장성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장군님,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전통이 잘못된 것이라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폭력을 전통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폭력 집단일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갈랐다. 찬성하는 눈빛, 반대하는 눈빛이 서로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냈다. 사회적 반응도 양분되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서진을 지지했다. 내 아들도 군에 있는데 이제야 안심이 된다. 왜 지금까지 이런 개혁이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목소리는 달랐다. 군기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롭다. 장군이 아닌 어머니의 감정으로 군을 흔들고 있다. 논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뒤덮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서진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집무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 아래로 병사들이 경례를 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어깨가 무겁지 않기를, 그들의 발걸음이 두렵지 않기를 서진은 간절히 바랐다. 민호야, 너희 세대는 달라져야 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 개혁은 끝까지 간다. 어떤 반발에도. 며칠 뒤 특별조사단의 중간 보고가 올라왔다. 전국 부대의 23% 병사들이 가혹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중 신고를 한 경우는 불과 3%에 불과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국방부 대회의실은 술렁였다. 이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은폐와 폭력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군대는 무너집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반박하는 이는 없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우리가 바꿀 수 있어. 후임들의 얼굴에 서서히 희망이 번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아니 장군님. 이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서울 군사법원 재판정 앞.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법원 앞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붐볐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 가혹 행위 사건의 주범인 김상훈 상병의 재판이 오늘 열리는 것이다. 군사법원 정문 앞에는 팻말을 든 시민들도 보였다. 병사 인권을 보장하라. 군대는 변해야 한다. 언론의 카메라가 번쩍일 때마다 재판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다. 재판정 문이 열리자 정적이 흘렀다. 법정 안에는 군복 차림의 판사들과 검사 그리고 변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피고석에는 김상훈 상병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거친 표정, 그러나 눈빛엔 초조함이 스쳐갔다. 윤서진 장군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피고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곁에는 민호가 있었다. 아직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담담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군사법원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상훈 상병의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1년 이상 후임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이민호 일병에게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욱 잔혹하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의무대 진료 기록, 다수의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목소리가 재판정을 가득 메웠다. 방청석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피고인은 후임 교육의 일환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들이 과장되어 해석된 것입니다. 군은 원래 엄격한 곳입니다. 이를 가혹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재판정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흘렀다. 그러나 서진의 눈빛은 변함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한 병사의 재판이 아니라 군의 문화를 가르는 시험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민호가 불려나갔다. 그는 조심스레 법정 중앙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이름과 계급을 말하시오. 이민호 상병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검찰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민호 상병 피고인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입대 3개월쯤 되었을 때 김상훈 상병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군 아들이면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내가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밤 불려나가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주먹과 발로 맞았고 수백 개의 팔굽혀펴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견디지 못하면 다른 후임들이 대신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김상훈 상병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후임을 가르친 겁니다. 저 아이가 약해서 못 버틴 거지 훈련을 왜 폭력이라고 합니까?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제지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러나 서진은 눈을 좁히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명이라니 하지만 오늘 진실이 이길 것이다. 다음 증인으로 후임 박준호 이병이 나왔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김상훈 상병은 매일 민호 상병을 괴롭혔습니다. 저희는 다 봤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상병은 자기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법정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의무대 진단서, 상담 기록, 동료 병사들의 증언이 차례차례 제시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증거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다. 마지막으로 윤서진 장군이 증언석에 섰다. 저는 국방부 개혁을 추진하는 장군이기 전에 한 병사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의 얼굴에 남은 상처와 눈빛 속의 두려움,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침묵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단호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울림이었다. 검찰은 최종 구형을 내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해 더 잔혹하게 행위한 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의 명예와 병사의 존엄을 짓밟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군사법원에서 이 정도 중형 구형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김상훈 상병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말했다. 저는 군의 전통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후임은 원래 고생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지금까지 모든 선배들도 잘못한 겁니까?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재판장은 침묵에 잠겼다. 마침내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김상훈 징역 2년.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 곳곳에서 긴 숨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윤서진 장군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다 아들아. 너의 용기가 군을 바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가 장군님이 끝까지 싸워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버텼을 뿐이에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버텨줬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침. 국방부 본관 앞마당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거대한 소용돌이를 겪은 군은 이제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서진 장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깃발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한 겹의 안도와 따스함이 스며 있었다. 군사법원 재판이 끝난 후 국방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개혁을 추진했다. 각 부대에는 상담병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 전담 상담관이 상주하며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병영 생활 실태 조사도 정례화되어 더 이상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간부들이 징계를 받았다. 한때는 군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묵인하던 자들이 하나둘 물러나자 병영의 공기는 달라졌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했다. 고참들이 후임 앞에서 말을 삼가고 간부들이 눈치를 보는 광경은 낯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일상이 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고 생활관 안에는 작은 웃음소리마저 퍼져갔다. 민호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상담병으로서 후임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형, 저 사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후임이 털어놓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예전 같으면 혼자 감당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언어였다. 윤서진 장군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상담병 제도가 전국 모든 부대에서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군은 이제 병사와 간부 모두가 함께 지켜내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박수와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그 순간 서진은 처음으로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흘러 몇 달 뒤 어느 초여름날. 국방부 산하 6회 공군 통합사관학교의 위병소 앞. 젊은 훈련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민호였다. 그는 당당한 눈빛으로 제복을 다잡으며 교문을 들어섰다.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다. 그의 마음은 결연했다. 사관 후보생 교육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었다. 밤마다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후보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힘들지? 하지만 함께 버티면 된다. 나도 예전엔 혼자였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버팀목이 될 수 있어. 그의 말에 동료들은 용기를 얻었다. 민호는 단순한 훈련생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 윤서진 장군은 종종 사관학교를 찾았다. 공식 방문이 아닌 조용한 어머니의 발걸음으로. 훈련장에서 구보를 하는 민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때면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다. 저 아이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구나.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사관 후 보생 임관식 날이 다가왔다. 햇살이 강당 유리창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교정에는 꽃다발을 든 가족들과 동기들이 모여 있었다. 민호는 단정한 제복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섰다. 손에는 반짝이는 장교의 검이 쥐어졌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군을 지키고 바꾸는 새로운 세대의 상징이었다. 관중석 앞줄에 앉은 윤서진 장군은 눈가가 젖어들었다. 수십 번의 전투와 수많은 회의 속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오늘만은 멈추지 않았다. 민호가 장검을 높이 치켜들자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민호야, 내가 자랑스럽다. 민호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엄마, 이제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길을. 임관식이 끝난 후 강당 밖에서 모자가 마주섰다. 서진은 아들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제 너는 장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머니였고 한 사람의 인간이셨다는 걸요.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앞 태극기가 붉은 석양에 휘날렸다. 윤서진 장군은 창가에 서서 깃발을 바라봤다. 우리는 해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해냈다. 군은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폭력과 은폐의 전통 대신 신뢰와 보호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호와 같은 젊은 세대가 그 길을 이어갈 것이다. 30년을 군복과 함께 살아온 윤서진 장군. 그녀는 장군이기 전에 어머니였고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상처에서 시작된 싸움은 결국 모든 병사들을 지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눈물이자 한 사회의 변화이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인연의 기록입니다. 잠시 여운을 주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시절인 연극장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